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사님이 오늘도 출근하는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진짜. MBC 미니로 박진수님도 한글날 빨간 날인데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합니다. 저도 출근했습니다. 저도 출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자,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자, 힘차게 하루를 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큰 화재가 나가지고요. 네. 뭐 강풍까지 네. 불어가지고 지금 화재가 이제 그 삽시간에 좀 번진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소식까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인명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소망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일명 마포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포럼 공동대표는 강석호 전 의원이지만 이 김무성 전 의원이 특히 주도한 모임이라 이날 취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50여 명 이상이 다수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대 진영으로 맞섰던 김종인 위원장과 김무성 전 의원이 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날은 같이 악수도 하면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변화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믿을 시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대권 후보군 등 나름의 청사진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이 시간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포럼이 끝나고 기자들로부터 좀 뭐 차기 보궐선거 후보라든가 경선 룰 등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새롭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정도에 불과했고요. 아직도 이 보수 내에 교통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공개로 2시간 반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비공개 이제 앞에 모두 발언 끝나고 비공개로 이제 2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다렸던 기자들이 확 질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새로운 이야기는 좀 없었다, 뉴스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뭔가 있었으면 뭐 두 사람 성향상 약간이라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부산시장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별의별 그런 얘기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아직까지는 좀 힘들 거 아니냐. 뭐 공감대까지는 형성됐을지 몰라도 향후 진로라든지 뭐 예컨대 부산시장이 지금 제일 앞에 보궐선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에 현역보다는 좀 새로운 얼굴이 그렇죠.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새잖아요. 뭐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히 출마했던 사람들 이전에 이제 이전 주자들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김무성 예전 사람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도 네. 김종인 위원장 눈높이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뭐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밝히진 또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언밸런스라고 하는 걸 안 느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기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누구를 후보로 내네 뭐하네 이런 이야기라면 아주 그 내밀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기자들이 50명이 몰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든가 중요한 그다음에 하든가 다 터놓고 뭐 협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처럼 그러니까 판을 버려놓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 부분인데 그러네요. 네. 뭔가 형식과 내용이 뭔가 좀 언밸런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장 초점이 좀 모였던 거는 아무래도 김무성 전 의원이 부산에 이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 뭐 본인 등판론이든 혹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든 뭐 아니면은 최소한 지금 거의 이 국민의힘 안에서 부산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도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었거든요. 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좀 두 사람이 만나는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이런 정도의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딱 이렇게 타이틀이 나올 만한 게 있었으면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이 굴러가겠구나.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겠구나.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이런 게 아직 없어가지고. 물론 두 분이 따로 이야기를 하고 뭐 기자들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로 찍고 가는 어떤 차원. 네. 뭐 이 정도에서 일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속칭
무슨 이야기냐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경청하는 모양새를 한번 연출하고 그렇죠. 김무성 전 의원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발언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과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발점으로 상징화하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서로 찍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 뭐 부산시장 욕심 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김무성 대표는 또 아유 김종인 위원장 뭐 대선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공감대가 아니고 뭔가 서로의 어떤 약점을 미리 먼저 얘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무슨 공감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보다는 본격적인 시작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운 영역이고 쉽게 생각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람의 어떤 그 심리에 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보여주기 만남이라면 보여주기의 내용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비공개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한 약속들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준법감시가 밝힌 데 따르면 면담은 격의 없이 진행됐고 주로 이 부회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도 뭐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준법감시가 이제 정기회의를 열고 이제 삼성그룹의 7개 협약사들로부터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진행 경과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네. 이제 중앙일보 등은 삼성이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일 경우 준법감시위에 사전 승인을 통과하도록 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타이밍이 묘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9개월째 멈췄다가 이번 달 들어 다시 시작이 되고요. 삼성은 마침 또 어제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또 사법 리스크, 이 재판을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왜 이 타이밍에? 그렇죠. 음. 그냥 이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 너무 좀 편파적으로 삼성을 위해서 이 파기 한송심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 해서 기피 신청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난달 18일 날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 재판부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 해요. 좀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네? 회복적 사법. 뭐예요? 좀 잘못하더라도 네. 이 잘못한 것을 좀 복구를 시켜주는 좀 미국법적인 제도인데 그것은 이제 소년법원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건데 기업 재벌한테 적용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서 준법 감시제도 같은 거 하면 뭐 봐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했고 왜 또 그랬죠? 예. 삼성은 또 준법 감시제도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고요. 아마 26일부터 재판이 새로 열릴 건데요. 곧 이건 거의 사실심 거의 끝났어요. 변론 종결을 할 겁니다. 네. 이 재판은 곧 결과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그 결과를 앞두고 음흠. 다시 준법감시위원회 열어서 보여주고 음. 또 경영 실적도 발표한 게 아닌가 타임라인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공교로운 게 바로 저희가 전날 소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 임원의 그 국회 출입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좀 터졌죠. 근데 보통 기업에서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밀어내기, 소위 포털 같은 데서 밀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걸로 좀 조명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쭉 돌리면서 경제지에서 또 그걸 다 받아 쓰면서 쭉 다시 밀리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깜짝 실적 발표, 유럽 출국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삼성 준법 감시 만나서 뭐 약속 꼭 지키겠다. 이런 삼성전자에서 낼 수 있는 좀 최대한 긍정적인 걸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쭉 쏟아내니까 바로 역시나 포털에서 이 기사들이 수백 건 쭉 나오면서 이게 쫙 밀어내기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또 정작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최근 이슈인 요 삼성전자 임원 관련해 가지고는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물론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직원이 이제 퇴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아다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요. 방송에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소위 예.
그런 게 좀 딱딱딱 맞는 게 물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네. 좀 뭔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재판은 이제 두 가지 재판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앞두고 있어요. 네. 계속 해왔던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소가 됐던 경영권 불법 승계, 분식 회계 등등 네네네. 그 재판 두 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재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이 국정농단 사건은 한참 진행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어쩌면 재판부 요청대로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재판부에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하면 음. 그거대로 하면 뭘 해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곧 판결 선고가 된다면요.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재벌에게 적용하는 3호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예, 5년. 5년. 네. 그래서 되고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 불법 승계 관련된 재판은 이제 22일부터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네. 그 재판은 또 달리 무죄를 아마 다투지 않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보를 벌리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감시위를 열어놓고 한쪽으로는 실적 홍보를 하면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분석대로라면 준법감시위원회잖아요. 네. 그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두 분의 분석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라 재판지원위원회 이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예전에 약간 저는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죄를 사해 주겠노니 대신에 이만큼의 그걸 해라. 중세 시대에. 네, 중세 시대. 예, 약간 그런 식의 어떤 21세기적 재현이 그렇죠. 아닌가 싶긴 한데요. 미국에 그런 게 있긴 해요. 미국의 양형 요소로서 준법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첫 뭐 사례고요.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에 복구시킬 수 있는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년범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범죄인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런 재벌한테 적용할 수 없는데 그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만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출범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 말씀대로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제도는 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에서 이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현지 한국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 승인받아 설치가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면서 해당 소녀상의 철거를 독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로비를 벌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스스로 밝힌 이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을 했는데 독일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해당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 이 비용에 대해서도 이 단체에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그 명분으로 삼았던 거는 소녀상 내 비문에 좀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관련 이런 게 있다. 이게 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단체에서는 좀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의 로비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강제 집행력이라는 거는 뭐 미국 독일법이랑 우리나라 법 좀 다르긴 한데 진행을 한다면 그 막을 길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지금 되게 촉박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만약 재판에 간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를 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 이 소녀상의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독일 법원에 설득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설치된 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표변한 거잖아요. 표변. 마테구청이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일본 정부가 뭐 움직였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계속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맞대응을 했는가를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이전부터 했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런 얘기 될 것 같아요. 로비를 했겠죠. 일본에서 아주 심각하게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어떤 대응을 좀 했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건데 네. 결국은 행정력이라는 게 명령을 한번 내리면 그걸 번복할 가능성은 법원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발적으로 번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 네. 그렇다면 결국은 법원에서 설득하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적절한 대응인데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상을 설치한 주체는 어쨌든 민간 단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민간 단체들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소녀상을 건립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좀 문제적인 과거 역사들을 고발하는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아, 이건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라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막 항의도 하고 움직이는 과정인데 우리 정부는 민간 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계속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 정부의 지원 없이 계속 이 구도가 만들어진 좀 기본적으로 운동장 자체가 불평등하게 설정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외교부가 좀 뒤늦게 움직였다는 것도 애초에 좀 너무 예상이 가능한 수순이었는데 물론 독일에서 이렇게 빨리 이를 받아들이고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좀 너무 일이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긴 뭐 합니다. 민간단체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뭐 민간단체 영역이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철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는 순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자, 앞으로도 저는 재판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재판에서라도 아주 이 잘 설득을 하면 독일법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번복의 가능성도 재판을 통해서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민단체도 우리 외교부든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테구청이라는 데서 뭐 지금 이유가 이 비문 내용이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정책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비문이 알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소녀상이 왜 설치된 거고 과거에 일본이 뭐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관련 역사가 있음을 알리는 걸 설치를 한 건데 그렇죠. 이거 왜 이제 행정적으로 이거 신고 없이 왜 이거 정치적인 이런 문구를 쓰느냐 이걸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명분을 위한 명분이라는 그 구청에서 뭐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랑 거. 아니요. 뭐. 그럼 소녀상이 그러면 어떤 그 군국주의 일본 비판 내용을 담고 있지 그러면 뭘 뭘 담고 담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걸로 지금 행정명을 내린 거거든요. 네. 이거 잘해서 독일 법원에서 좀 좋은 어떤 결과를 좀 끌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좀 정보가 좀 발빠르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